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사법개혁의 추악한 진실에 관해서 하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 머릿속의 공상은 아니고요.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이런 기사들. 이건 아니구나. 이건 고정판은 닫고. 이런 이제 지난 기사들 포함해서 이게 다 2021년 그 다음에 2019년에 나온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나온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에서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글만 보는 게 아니라 행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재취합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또 어떤 분께서 이제 2019년 10월 12일에 정리한 또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개인 블로그인데, 이분은 자기 주장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인터뷰 요지 정리하고 뒤에 보시면 2019년 10월 11일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온 그 박준영 변호사의 이제 인터뷰 내용도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소개하고 읽어보면서 이 사법 검찰 개혁에 과연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8, 19년에 그리고 김학의 조사 특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 요지부터 먼저 이제 이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뭐 이분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차피 팩트만 정리된 거니까 보시죠. 박준영 변호사와 이규원 검사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일명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한겨레 21의 하호영 기자의 기사의 토대가 되었다. 이 기사는 그겁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석열 이름이 언급된 한 문장에 대해서 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봤다. 윤중천의 면담은 녹취도 없고 윤중천의 서명도 없어서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다 윤중천이 이후 검찰수사단 여환섭 검사에게는 윤석열을 모른다, 조사단에 윤석열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나온 윤석열 이름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이 하호영 기자의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이어졌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그 주진우 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하고 그 김용민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러니까 하호영 기자의 기사가 오보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수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윤중천 씨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 들어보시면 그 거장판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뷰 링크 걸어드린 거, 그 거장판,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니 난 윤석열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윤석열 이름을 넣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아니 난 윤석열의 이름도 모른다, 윤석열 이런 얘기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그 질문하는 검사가 아마 이규원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윤석열도 거기 초청자 명단에 있었습니까? 윤석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자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이 면담 보고서 기록에 남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준영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 초안, 그러니까 일단 녹음을 안 했으니까, 녹취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손으로 받아 적고 그 다음에 기록 보고서를 남기는데, 손으로 받아 적은 당시 초안, 면담 초안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로 정리된, 그래서 프린트된 내용을 보니까 거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나와 있어서 야 이건 뭐냐 도대체, 윤석열의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냐고 했더니 당시 이규원 검사가 그냥 얼버무렸대요. 자기도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셋업 범죄죠.
이 보고서는 일단 기밀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굳이 이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 남겨놔야 했던 겁니다. 왜냐? 어떻게든 고삐를 채워보려고. 사건 사실 확인. 하호영 한겨레 21 기자가 말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2018년 12월 26일 윤중천 면담 이후에 작성이 되었다. 누가 작성했는가? 그날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윤중천과 대화 이후에 각자 적은 메모를 취합해서 10페이지가량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규원 검사가 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작성 책임자이다. 왜 박준영 변호사는 윤중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윤중천이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들과의 대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중천은 민변 쪽 변호사들을 더 이상 못 믿었던 거죠. 왜냐면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분위기가 싸하게 느껴지니까 질문하는 것만 보면 자꾸 상관없는 검사들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걸 느꼈겠죠. 박준영 변호사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보았는가? 라는 질문에 박준영 변호사는 봤다. 어떻게 나오는가? 박준영의 기억으로는 그 면담 보고서 상에 따르면 윤석열이 누구 소개로 윤중천을 알게 되어 원주 윤중천 별장에 한번 온 것 같다. 온 것 같다 라는 추측성 발언이 전부다.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 이규원 검사 등 김학의 전 차관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석열에 대해 토론을 했는가? 안 했다. 진상조사단이 당시 카카오톡에서 토론을 하곤 했는데 윤석열 건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면담 보고서 한 줄만 나온 것을 보고 윤석열 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의 기억으로 당시 조사단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다 확인했으나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의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호영 기자는 당시 조사단에 참여한 사람들 3명 이상이 윤중천이 윤석열을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근데 그건 거짓입니다. 이 사람들은 증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호영 기자는 거짓말을 기사로 쓴 겁니다. 또한 검찰수사단 여완섭 검사 역시 조사단의 보고서를 넘겨받은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진상조사단 내부에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수사단의 여완섭 검사는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는 진상조사단 내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 양자 간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박준영 변호사의 답변. 왜 현재와 같은 시점에 하호영 기자의 보도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게 2019년 10월 시점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윤중천, 윤석열을 엮는 보도를 했다고 본다. 라고 답변했던 겁니다. 자, 이게 요약이고 밑에 원문을 한번 봅시다. 방송은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에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씨가 묻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언급됐지만 이 사실을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 한겨레 20일 보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이 보도의 근거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에 대한 취재였죠.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사실관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진상조사단이 사건별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됐었죠. 네, 맞습니다. 김학의 차관건 팀원이었습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김학의 차관건 팀원이었다가 제가 3월 초에 탈퇴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그 과정, 면담과 작성 과정, 그 후에 내부 공유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면담 보고서 작성, 공유 그거는 3월 초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랑 면담해서 누가 보고서를 쓴 겁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먼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 12월 26일, 그러니까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한 호텔에서 검찰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검사 2명이죠.
3명이 윤중천을 만났습니다. 윤중천은 건설업자입니다.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 공유가 됐냐 하면 1월 달에 공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1월 달에 조사팀의 단원 전부 다 그 보고서 안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보고서를 봤다면 다 봤죠.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3월 초에 나오고 그 이후에 수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뭐 하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조사단이 종료되기까지 윤석열 총장의 조사 얘기를 꺼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12월 말에 윤석열 총장 이름을 들었으면서도 조사단은 5월달 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3월달에 수사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김학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입니다. 그 공적 기관에서 하나도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포함해서 최소한 윤석열 총장 이름이 기재된 이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면 저 포함해서 조사팀 단원들이 이 사건을 뭉갠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사를 안 했냐? 그 사건 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그 사건 기록에 보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간에 탈퇴했기 때문에 나만 못 본 게 아닌가? 오늘 보도 나간 다음에 수사팀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조사단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 그분한테 혹시 나는 못 봤는데 기록이 있었느냐고 한겨레 기사에 나오니까. 근데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기록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별장에 출입한 여성이든 뭐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도 윤 총장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체형이나 그런 근거라도 있었다면 또 윤중천의 진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런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면담 보고서 자체가 녹음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단으로 불러서 문답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예 조사단에서 윤 총장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진술에 어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윤중천의 진술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과시가 심하고 거짓말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라고 했을 때 정관용 기자가 이제 일단 정리 좀 하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하나하나를 정리 좀 하죠. 그러니까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명함 등등에는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 네, 전혀 못 봤어요. 근데 한겨레 21은 어디선가 그런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제가 김학의 조사팀에서 사건 기록을 가장 많이 봤고 그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한 단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여기에 더해서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녹화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그 거장판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주진우 기자가 그 이후에 윤중천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윤중천 씨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나는 윤석열을 알지도 못하고 당신 면담할 때 윤석열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다. 이름을 들은 기억도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면담 당시에 나오지도 않았던 윤석열의 이름이 갑자기 이규원 검사가 정리한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규원이가 그걸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죠. 법무법인 동안 출신의 이규원 검사.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없었다고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윤중천하고 만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진상조사단 단원이 아닌 거예요? 라고 정관용 씨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단원입니다. 그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냐 하면 검사 2명에 수사관 1명. 수사관은 단원이 아니고 보조하는 처리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2명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진상조사 팀원의 팀원인 검사 2명이 윤중천 씨를 만났다는 이 말이고요.
거기에 면담한 것은 녹음도 안 된 것이고 면담 결과를 보고서는 썼다는 거네요. 박준영 씨가 답변합니다. 왜 녹음을 못했냐 하면 윤중천 씨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검사와 수사관만 갔냐 하면 왜 저희도 가고 싶었는데 근데 못 간 이유가 뭐냐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정관영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는 윤중천이 윤석열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써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합니다. 박준영 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냈는데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있다도 아니고 있는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진우 기자와 윤중천 씨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윤중천 씨는 펄쩍 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별장에 온 적도 없다라고.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답변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보고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면담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과연 윤석열 이름이 나왔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전부 다 초안을 작성해서 합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초안을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초안을 내가 다시 봤는데 내 초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용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검사 둘, 수사관 한 명, 셋 중에 한 명은 초안에도 이름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규원이거든요. 이 당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 면담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내부에 공유된 서류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뒷부분을 보면서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경찰이 포렌식한 윤중천 사용 휴대폰상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지목하면서 이 사람 판검사 출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과 언제 만났고 어떤 관계냐는 다 일일이 사람을 특정하면서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없어요. 정관영 씨가 답변합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인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도 윤석열 총장과 외모가 닮았다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진술도 전혀 없었다 이 말이네요. 그런 진술이 없었습니다. 정관영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면담 그리고 보고서는 1월 달에 공유가 됐는데 이게 2018년 12월이고 2019년 1월입니다. 그 이후에 진상조사팀은 그 누구도 윤석열 조사하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윤중천의 진술 자체가 이건 믿기 어렵고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윤중천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왔다면 무조건 별장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할 때 과잉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사실상 기본권 침해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 이름을 함부로 언급했다가는 이 검사가 완전 죽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중천 입에서 뭐 한동훈 이름이 나오면 한동훈이가 별장에서 성접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루머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근거가 없이 함부로 수사하면 안 된다. 과잉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런 오심 전문 변호사니까. 정관용 씨가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진상조사단은 누구누구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박준영 변호사 답변합니다. 거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다는 거고요.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권고할 때 수사 권고의 근거는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근거가 되는데 진상조사단에서 깔아뭉갰다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라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정관영 씨가 다시 답변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겨레 21은 취재 근거가 아마 이 박전영 변호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시 김학의 진상조사팀의 다른 팀원 누군가를 취재한 것 같은데 그렇죠?
박준영 변호사 답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용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박준영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지난 연초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다가 뭔가 의혹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그냥 덮었다라는 식으로 새삼 다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박준영 씨가 다시 답변합니다. 지금 한겨레 21 기사를 보니까 내부에 조사단 단원으로 취재원은 추정이 되죠.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비판받아야 되고요. 본인의 이전 행동을 잊어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이 문장.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어영이에게 뭔가 소스를 던져준 취재원이 있다. 그거는 과거사 조사 단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의 이전 행동을 잊어버리고 윤석열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다. 이 사건이 이 한겨레 21의 기사가 나온 다음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어준 씨와 전화 통화를 한 이 내부의 조사단 단원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거 국정원이 간첩으로 조작했던 유성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당한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유명해졌죠. 모 팟캐스터하고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용민 변호사.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법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이전 행동을 잊어버린 거다라고 박준영 씨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조사단원으로서의 행동이라 이전에 너 김용민이 너 말이야. 너 과거 유성이가 무고한 수사를 당했을 때 그거 맞겠다고 그렇게 생지를 떨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한테 똑같은 누명을 뒤집어 씌우냐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조사단 단원 출신 변호사, 민변 출신 변호사들 중에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인터뷰하고 아니다 이랬던 사람은 김용민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검찰개혁 법안의 선봉장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용민 변호사. 정관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SNS에 박준영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쓰였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준영 씨가 답변합니다. 뭐냐 하면 윤지호 사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윤지호 사태 때도 밖에서는 언론의 책임도 많이 얘기하지만 언론의 책임을 이제 근거로 들여다보면 진상조사단이라는 이 공적 기구에서 나온 얘기라는 게 근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공적 기구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적 기구에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제 생각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 사람들을 너 되게 무책임하다.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누명을 씌우냐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순진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건 민변의 거대한 그림의 하나였습니다. 황희석이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집어넣고 오늘 그 풀려난 걔 누굽니까? 하여튼 차 뭐식인가 하여튼 걔를 법무부 출입국 국장으로 집어넣고 본부장으로 집어넣고 민변 출신들을 하나 둘씩 꽂아가지고 핵심에 꽂아놓은 다음에 검찰을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했던 거죠. 왜? 자기들의 뇌물, 수뢰, 수사받는 것들을 방해하고 검찰 조직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공수처 만들고 그 쌩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죠.
정관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때 진상조사 팀원이 만약 오늘 한겨레 20일 기자의 취재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팀원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부정하는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이나 취재에 응한 것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말 한마디 없었으니까. 박준영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름은 진작 봤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5월달인가 함부로 윤중천 김학의 사건에서 이름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정권 쪽 사람도 봤다. 거기에는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제가 지칭해서 제가 쓴 거예요. 실은요. 거기다가 지칭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 윤곽근, 한상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관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박준영 변호사도 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 이름을 읽은 바 있으나 나름 이런저런 판단하에 이거는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말이네요. 박준영 변호사 답변합니다. 그렇게 협의라도 하자는 얘기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가 근거가 되냐 하면 말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것을 우리 팀은 카톡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카톡방에 서로 간에 협의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올렸단 말이에요. 카톡방이 근거죠. 여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단 하나라도 언급이 제가 나올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다면 제가 그건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당시 진상조사 팀원들이 조금 안이했던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박준영 씨가 답변합니다. 그거는 안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게 김학의 사건에서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클 때였습니다. 이름이 언급된과 동시에 별장으로 연결돼요.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소개받은 사람들의 친분도 다 다릅니다. 한번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리에서는 잠깐 눈만 마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 가지고 그 별장이라는 것도 성접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족들도 다 놀러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성접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인데 별장에 갔다는 사실 간 확인도 안 했는데 근거도 없는데 거기에 현직 검사를 언급하면서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관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다이어리나 윤중천 씨의 다이어리나 수첩이나 명함 그리고 그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입력된 이름에서 윤석열 이름이나 뭐 연락처라든지 뭐가 나왔으면 좀 달라질 수 있었겠네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달라지죠. 그때는 달라서 그때는 저희도 조사를 했었어야죠. 조사 안 한 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 진술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칭할 수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안 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중천이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자료의 근거는 면담 보고서라는 것은 녹음도 안 됐고 진술자의 서명 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 날인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윤중천에게 당신 이대로 진술한 거 맞죠? 라고 다시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윤중천이 이걸 읽어봤고 난 윤석열 만난 적도 없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썼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서명 날인이 없다는 건 확인 안 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윤중천이 못 본 만들어낸 보고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증거로 어떻게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진상조사 내지 수사 의뢰로 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군요. 박준영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관영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새삼 다시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참 의아스럽다 이거네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네,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당시에 한상대나 윤곽근 수사 의뢰할 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넣었어야죠. 수사원 보고서에. 근데 안 넣었다는 거죠. 근데 왜 없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 새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씨가 얘기합니다.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요?
박준영 씨가 답변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겠죠.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저도 그런데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용 씨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저희는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시면서 함께 팀원이었던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박준영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네, 이 보고서를 쓰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게끔 만든 원인자가 지금 이 나라에 없습니다. 검사인데 유학가에 있습니다. 이건 이규원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난리에 진원지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확정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라고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일단 보고서를 이 사람이 작성했으니까 진원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진원지라고 추정하시는 거지 이규원 이 양반이 취재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모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터뷰가 끝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한겨레 21의 하호영 기자에게 이 소스를 준 사람은 김영민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시면 저를 뭐 고소하시던가요. 그 다음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고 아 그런 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가 발절인 거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영은 입 다물고 있죠. 윤석열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겨레가 사과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한겨레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을 테고 하영을 닥달해서 취재원이 누구였냐는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김용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테고 그래서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를 하고 오보였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윤석열 총장을 한번 봐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봐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지금의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는 대규모의 협박 사건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셋업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시민더스의 정보분석실 검찰개혁의 추악한 이면 하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